인도네시아어 만들고 뭐 하고 약간은 뭐 좌충우돌도 있고 뭐 이제 뭐 이렇게 처음에 그거를 다 겪으시면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후발로 유튜브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좀 지금 또 유명해진 데들 좀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여기서 했던 모든 노하우가 벤치마킹들을 했다라는 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그 선도자로서 네. 당연히 뭐 그렇게 잘 된 건 따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IP 파워가 얼마큼 있느냐 없느냐에 그렇지.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핑크퐁이 베이비샥이라는 그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2015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베이비샥이라고 하는 노래가 핑크퐁이서 만든 노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이제 이미 퍼블릭 도메인으로 미국에서 구전동요로 많이 불려지던 거를 편곡을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걸 가지고 뽀로로 버전으로 만들고 타요 버전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부에서 이제 반발이 많았습니다. 우리 팬들한테 이 재밌는 노래를 불러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 근데 접었는데 아직까지도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게 저희가 했다면. 그때 당시가 약간 갈림길이었구나. 그렇죠. 저희가 훨씬 구독자도 많았고 저 파워풀한데 만약에 그게 성사가 됐다면 지금의 핑크퐁이 있을까? 없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아니 근데 뭐 어쨌든 우리나라 컨텐츠니까 전 잘 되는 거는 그거 좋긴 한데 아무튼 오히려 거기가 이제 신진 멤버인데 이른바 이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뭐랄까 그 적극적 혹은 뭐 좀 세게 나갔군요. 그쪽은. 여기는 내부에 이른바 좀 다 이제 만들어 보신 분들이 계신 요런 또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서 또 뉴미디어 전략을 쓰는 게 조금 더 그렇죠. 좀 생각들이 다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그렇게 따라하기 이런 거에 좀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장인 정신 같은. 그런 게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베이비샥은 아직까지도 잘 나오고 있고.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좀 한편으로 마음이 쓰려서 베이비샥처럼 좀 많은 사람한테 회자될 수 있는 노래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훨씬 세련된 노래를 좀 만들어 보면 안 될까. 어린애들이 그 성인 가요를 부르면서 어른들한테 그렇게 많은 어떤 찬사를 받고 뭐 잘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 자기네의 콘텐츠가 아닌데 근데 그걸 따라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른들의 문제다. 순수하게 우리 노래를 만들어서 애들 생각에서 그런 가사도 그렇고 그런 노래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첫 번째로 만들었던 그 노래가 대박이 났어요. 물론 뭐 베이비샥보다는 글로벌하게 자꾸 베이비. 뭐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 이후에 이제 그게 하나로 끝나지 않았고 2탄 뭐 티키타카 그때는 뭐 모모랜드랑 같이 협업을 했다면 뭐 그다음에 3탄부터는 오마이걸이라는 그룹이랑 같이 노래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타요는 그러면 그 뽀로로는 국내에서 걸그룹이랑 같이 하는 게 효과적이었다면 타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에 훨씬 강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 인도네시아를 일단 생각을 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잘 통할 것 같은 아이돌 그룹은 누굴까 남자 그래서 엔하이픈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랑 협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헤이타요 송을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또 터졌습니다. 뭐 틱톡에서 뭐 3억 5천만 부 단기간에 애들뿐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도 좋아하고 이걸 콘텐츠를 그냥 유치한 게 아니라 뽀로로가 지금은 4살, 5살 되면 졸업하고 유치해 내 동생이 보는 거야 라고 하지만 10살이건 20살이건 그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무장하면 뽀로로기 때문에 유치해서 안 보는 건 아니었더라. 이렇게 얼마든지 콘텐츠를 적합하게 만들면 그 위에 졸업했던 친구들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분명히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럼 그런 기획들도 계속 하고 있고요. 노래는 그 키즈팝은 이 노래가 쌓여가면 저희가 또 향후에도 이걸 가지고 글로벌에서 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로의 히트곡을 바꿔 부르기가 있거든요. 오마이걸랑 그런 게 되게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또 저희 노래를 또 이런 그 아이돌이 불러주니까 또 새로운 또 해석이 되고 이미 과거에 성공했던 K-팝이죠. 뭐 예를 들면 H.O.T라든지 뭐 SES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불렀던 노래들 중에 동요로 써도 촌색 없는 가사들, 좋은 멜로디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재해석해서 내면 어떨까? 그게 말씀 그대로 그거네. 영유아 애들이 보고 이거 이제 우리 동생이 보는 거야가 아니라 세대를 계속 어우르는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그렇죠. 그림이네요. 지금 부모 세계관이 넓어지는 거네. 지금의 그 저희 타겟들을 그 기르고 있는 부모들이 중고등학교 때 열광했던 그런 노래들이 다시 그치.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IP가 불러서 그걸 향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뭐 이러면 사실은 이 소재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이 부분 가지고 그냥 잊혀져간 노래가 아니라 이거를 다시 뭐 키즈팝이 이름으로 명명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글로벌에서 다시 히트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마인드, 스타일, 어떤 뭐 절차 이런 게 다 데이터를 공개한다라는 이 새로운 플랫폼, 네. 유튜브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이게 저희한테는 아주 암묵 속에 빛을 만난 거죠. 대량으로 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는 이것만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영화, 흥행 뭐 이런 거는 정말 뭐 아니면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이 키즈 컨텐츠 되게 어려운 거예요. 수많은 좋은 컨텐츠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 성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기획이 너무 좋게 잘했는데 그분이 정말 애들이 좋아하는 걸 기획했는가 그렇지. 라는 부분은 사실은 좀 미지수일 경우가 많거든요. 초기에 근데 아무튼 그 뭐 내부에서 야 유튜브에 이런 거 풀지 말아야 돼 막 이랬던 일종의 간섭과 거기서 견제와 질타와 뭐, 질시와 제일 많죠. 그게 사실은 그런 게 제일 많은 건 내부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거는 제로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두려웠고 이제 그 강의할 자리가 생기면 뽀로로는 EBS가 엄마 같은 역할을 했다. 타요는 유튜브가 엄마다. 글로벌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 스스로 너무나 지극히 로컬적인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글로벌 가서 이거 판매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유튜브란 플랫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으니까 거꾸로 기존의 레거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데서 손을 내밀어서 그걸 사갖고 거기서 또 소비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여력이 생기니까 매출이 생기니까 또 오리지널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저희께 지금 컨텐츠 업로드되어 있는 게 한 5만 개가 아이고야.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1년에 10,000편 이상이 올라가거든요. 아이고야. 메인 플랫폼이군요. 네. 저희가 유튜브를 만나면서 좋았던 건 뭐냐면 디바이스가 변화되면서 거기에는 분명히 컨텐츠가 우리 걸 소비되어지는데 거기에 제일 최적화된 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럼 지금 기본이 돼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적합한 컨텐츠가 어떤 모양새로 변형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좀 한 발 앞서서 고민하고 미리 대비하고. 이번에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 틱톡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틱톡이 중요한 플랫폼이 되게 확실한데 저희가 조금 초기에 이제 그 한계가 있었던 게 네네. 돈이 안 돼. 아직까지도 사실 그 틱톡용 컨텐츠를 그 투자해서 만들어서 이걸 회수하기는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한 그런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인식을 하고 있어서 마케팅용으로 쓰고 있죠. 이미 뽀로로 타요를 한때 열광했던 친구들이 졸업해서 그들한테 조금의 관심사를 돌려서 좀 더 재밌게 그 볼 수 있는 창구로는 유튜브도 있지만 사실 틱톡이 그렇죠. 그 나이대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키즈팝이라고 하는 좀 세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마케팅 창구로는 아주 잘 쓰일 수 있어서 그렇게 좀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사실은 계속 바뀌잖아요. 홀로그램 이런 것도 나올 정도로 뭔가 변화는 계속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역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앞에서 선행해서 했었던 그 빅데이터들의 교훈이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 나서는 데 있어서 그렇게 겁은 안 먹고 치고 나가 본다는 게 이 우리 회사의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그 구글에서 많이 도움을 줬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뭐 구글 I/O라고 해서 개발자 컨퍼런스를 매년 하잖아요. 있어요. 네. 구글에서 향후의 미래에 변화되는 변화상 지향하는 거 변할 것인가에 미리 좀 찝어주는 그런 그 있죠. 방향 내용들을 제시해주고. 들을 수가 있어서 들으러 가기도 하고 거기 가면 사실 또 새로운 기술들, 그러니까 VR, AR 이런 것들이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사실은 키즈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애들이 이렇게 갖고 놀 수 있을 정도면 이거는 너무 쉽게 어른들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이게 발전하는 부분을 가지고 먼저 애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맞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실 어찌 보면 저희 홍보대에서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기획하고 어떻게 서비스해야 될 것인가를 사실은 보통 회사보다 저희는 한 6개월 이상 먼저 선행적으로 해본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게 반드시 다
바로 물론 무슨 말씀인지 뭐 알죠. 매출로 연결되고 안 되는 네. 거가 중요하기보다는 저희는 바뀌는 부분에서 어떤 선도자격적인 지위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당연히 먼저 그런 소개를 해주는 게 저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메타버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약간 도전 정신 포함 과거에 했었던 그런 성공 경험들 가지고 다 일일이 한 번씩은 다 미리 도전해 보신다 그런 얘기인 거군요. 오히려 제가 지금 오늘 말씀 나누다가 좀 많이 느끼는 게 저는 아이코닉스 뽀로로랑 타요를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제가 IT 기업 저기 CTO 분하고 말씀 나누는 것 같은데 아니 거의 분위기가 그 분위기인데? 그죠? 되게 많이 부족하지 않은데 정말 중요한 게 그냥 저희가 유튜브를 경험하면서 디바이스나 그런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콘텐츠를 또 제작하거나 오리지널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 부분이 훨씬 더 소비자한테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그냥 TV하고 PC하고 스마트폰하고 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로로 보는 거냐, 가로로 보는 거냐, 뭐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진짜 더 여력이 된다면 그런 플랫폼별로 오리지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소스 멀티 유저라고 해서 똑같은 걸 쫙 뿌리는 것도 뭐 저희한테는 훨씬 효율적이 좋긴 하지만 디바이스에 맞게 재구성하는 거. 더 궁극적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KT라고 치면 KT하고 저희가 그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떤 콘텐츠를 만드냐면 BBC하고 KT하고 아이코닉스 뽀로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KT 독점 제공하는 BBC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 자연 백과라는 타이틀로 지금 뭔지 서비스 되고 알겠다.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상어 시리즈, 공룡 시리즈, 아기 동물 뭐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렇게 애들이 많이 재밌게 보는 게 아닌데 엄마 아빠들은 너무 보여주고 싶어. 이걸 어떻게 하면 애들이 많이 재밌게 지루해야지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심 끝에 한 게 야 그럼 이거를 뽀로로가 엔더저가 돼가지고 설명해주면 애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걸로 해서 해봤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1탄, 2탄, 3탄까지 가고 지금 4탄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키즈랜드 그 서비스에서 탑 10에 책이 다 들어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냥 계속 틀어놓는 거 아닐까? 아니, 애들도 좋아. 예. 애들이 안 보면 어떻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각 플랫폼에서 지금 다 오리지널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오리지널 됐죠. 뭐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또 중요한 어떤 단초를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콜라보해서 만드는 영상도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 또 다른 플랫폼하고도 그런 방식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포맷으로 하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독점이지만 또 풀리면 또 이렇게 교차할 수 있고 그렇게 각각에 맞는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저희가 가치를 더 크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 맞지만 보통의 제작사나 방송사들이 그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손이 더 많이 가고 사람 필요하고 그러면 내부에서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에 오히려 이런 관성과 간섭과 제도와 이게 예를 들면 뭐 틱톡 담당자 왜 뽑아? 예를 드는 거잖아. 예를 들어 그 옛날 같으면 근데 그거를 여기는 다 이미 그 단계가 다 넘어가신 거네요. 지금 우리가 전통적인 TV 시리즈 만드는 소식이랑 지금 유튜브 오리지널 만드는 소식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네. 보여지는 같이 보여도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시리즈 만들어도 물론 고생들을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협력 파트너사들이라든지 지금 사실은 저희가 경쟁하고 있는 뭐 코코멜론이라든지 베이비버스라든지 여기는 공장이에요. 사실은 수백 명 깔아놓고 라인에서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요. 스프 3D 뭐 3분 5분짜리를. 뭔지 알아요. 이거에 지금 우리가 대응할 수는 없지만 그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저희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물량은 당할 수가 없어. 근데 퀄리티 좋아, 이제.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3D 애니메이션 만들 때 뭐 렌더링 시간 이런 거 때문에 예, 이제 그걸 사실은 뭐 모션 캡처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 방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스토리물들도 이전에 저희 본편 만드는 것보다는 획기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각 플랫폼사에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고요. 그래서 물론 거기 독점 제공하니까 단가를 높게 받고 그건 있죠. 당연히 그죠. 3사 다 제공하는 거 사실 한 곳에 다 받으니까 사실 아 이거 만들어서 세 군데 더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저희는 그건 충분히 그 대가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최적화된 걸 가지고 제공하고 저희는 나머지 뿌리는 것만큼의 댓글을 받으면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지금 그런 체제로 지금 가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아이코닉스가 그 사장님 결정해 주신 거지만
이 미디어 사업본부에 이 PD들 조직이 있어서 사업부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변화되는 거에 실시간으로 전달이 돼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강점이에요. 그래서 부사장님이 되셨군요.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게 사실 되게 100%다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그 힘들어하는 게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하고 사업을 하는 거하고 만들면 알아서 유통해라고 하지만 여기서 필요로 하는 걸 만들어줘라고 하는 이 니즈를 정확히 전달해서 하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이. 근데 지금 저희 회사는 이 부분이 되게 밀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돼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 자체에 일종의 빅데이터 연구소가 있는 셈인 거네요. 그렇죠. 그거에 기반해서 만드는 전략이 나오니까. 네.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이게 체계가 갖춰지기 힘든 게 창작하는 사람은 흔히 하는 말로 네. 건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 조정하는 역할을 당연히 네. 해야 되고 뭐 우리가 뭐 그냥 돈만 뽑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좋은 걸 하시니까 지금 제일 컨텐츠가. 뭐 지향한 점은 서로 같다. 적정하게 이 사업 쪽에서 이게 크리에이티브에 관여해서 이 감나라 배라하지만 어떤 가이드는 주지만, 그러니까 키워드를 던지지만 뭐 만들어내고 하는 건 당연히 PD 쪽에서 하겠죠. 근데 그런 어떤 그 기획을 해서 나오는 데까지 지금 사실은 모든 플랫폼들이 또 금방 바뀌잖아요. 맞아요. 이걸 맞춰주려면 사실은 속도전이거든요. 뽀로로가 19년 돼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좀 장수한 캐릭터 이런 생각 가지고 왔었을 텐데 그랬기 때문에 혹시라도 떠올렸을 약간 옛날부터 애니메이션 같이 만들어 오던 레거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여기는 지금 빅데이터 기반 IT 그런 회사 같은 느낌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많이 드네요. 저희도 요즘 내부적으로 그 기획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고 또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아까 그런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거에 되게 그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인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래서 성인 컨텐츠에서 많은 그런 영감도 얻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1박 2일이 됐든 그렇죠. 무한도전이 됐든 애들은 왜 그런 게 없을까? 그렇지. 또 그리고 이미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그 아이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포맷들이 있죠. 형식들, 뭐 세서미 스트리트라든지 뭐 따라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잘 되는 것들은 그럼요. 뭐 지금 잘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후속으로 만들긴 있지만 근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안 해봤던 것들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지금 너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노래도 말씀드렸죠. 노래도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아이돌하고 같이 하지만 아이돌 그룹이랑 이런 키즈 컨텐츠랑 키즈 IP랑 같이 콜라보해서 할 수 있었을까 아무 생각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봤는데 나왔잖아요. 네. 이게 계속 이종 그 융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계속 시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꼭 아이코닉스가, 뽀로로가, 타요가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렇게 빨리 이 변화를 다 느끼시고 안에다 반영하시고 하셨던 상황이다 보니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 뒤에 사실 이 변화를 모르고 그런 걸 옆에서 보면 되게 답답하셨겠네. 근데 이제 지금 많은 변화를 보면 사실 뭐 마이리틀 텔레비전 이런 프로그램들 사실은 거꾸로 유튜브를 그렇죠. 이 지상파를 가져오게 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금 지상파뿐만이 아니라 뭐 CJ ENM의 거기 유튜브를 좀 총괄하고 있는 친구도 아이코닉스에서 유튜브를 담당하다가 그래, 맞아. 거기 또 임원으로 잘 스카웃돼서 갔지만 그 얘기 들은 거기 거. 가가지고 또 엄청나게 성과를 잘 내서 뭐 지금 CJ ENM도 이전에 유튜브 매출이 뭐 10배 이상, 10배 아니라 아이고야. 뭐 100배 뭐 이렇게 지금 사실은 그 성장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 키즈 컨텐츠를 통해서 유튜브의 이런 그 어떤 그런 로직이나 이런 게 성인 컨텐츠 당연히 뭐 똑같이 통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늦었지만 이제는 성인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쪽에서도 이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잘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먼저 갔던 길을 잘 따라해서 자부심도 느끼고요. 그때 실무진 분들 중에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 야 이거 내가 직접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채널 만들어서 좀 잘 되신 분들도 있다는 소문을. 있죠. 대표적인 부분들이 지금 구독자 200만이 넘은 채널이 아이고야. 원더키즈 TV라고 하는 네, 채널, 봤어. 그리고 가족끼리 뛰는 그 친구도 아이코닉스에서 유튜브 담당을 하다가 이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때 막 키즈 컨텐츠들에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가족의 내용을 그렇죠. 가지고 많이 컨텐츠 만들었는데 너무 쉬워 보이는 거야. 또 엄마가 아마 유치원 선생님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 데리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가족 뭐 찍어보자 했는데 그런 게 초반에 이거 빨리 시기가 빡 딱 터진 거야. 맞았지. 예, 시기가. 터져가지고 아마 지금
7만인가 제가 어저께 아무래도 한번 봤는데 제가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나, 잘 먹고 살고 있나 했는데 네. 또 한 친구는 안구정화 TV, BTS 덕후였거든요. 네. 유튜브는 일이니까 운영하다가 그냥 심심해서 한번 그냥 유튜브에 BTS의 뮤직비디오를 잘게 썰어서 교차 편집을 해가지고 뭔지 알겠어요. 올렸어요. 네. 터진 거야. 지금은 저작권 때문에 그렇게 네, 못하는 문제가 건데 있지. 초기에 BTS 이렇게 지금보단 덜 떴을 때니까 놔뒀어 그냥. 이건 지금 한 15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도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나가셨군요. 예, 퇴사라 저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 뭐잘 되면 좋은 거니까. 뭐. 예, 그래서 뭐 지금도 잘 연락하고 있고요. 잘 하고 있어서 물론 회사에서 내가 맡았던 일이 또 다른 자기가 가는 길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게 좋잖아요. 맨날 여기 회사에서 막 그냥 내 모든 걸 소진하고 그냥 주고 그냥 단물 다 빨리고 나는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미래에도 맞아요. 내가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아니면 또 이직할 때 커리어가 된다면 맞아요. 지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기반이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이코닉스 출신 분들은 딴 데서 눈 이렇게 크게 뜨고 데려가려고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확률이 높네요. 많죠. 스마트 스터디도 많이 데려가고요. 아. 특히 제작 PD들, 네. 뭐 운영자들도 사실은 뭐 지금 뭐 쿠팡이라든지 새롭게 워낙에 OTT를 많이 생기니까 맞아. 키즈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제일 만만할 거잖아요. 아니 근데 따로 아까 우리 말씀 주셔가지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계획도 어느 정도는 얘기 주신 게 있는데 그래도 좀 근래에 생각하시고 있는 그림 중에서 플랜 있으면 뭐 영업 비밀. 예를 들면 올해 일단 그 키즈파 프로젝트는 계속될 거고요. 어른들이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눈높이를 그에 걸맞게 지금 세상에 이런 미디어가 발전하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장르로서의 그런 콘텐츠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바나나 차차처럼 그 이후에 사실 그렇게 더 대박난 건 없지만 장르를 만드시는 거군요. 아예. 그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래로서의 음원으로서 뮤직비디오에서 유튜브 조회수로서의 돈 버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또 한 부분은 그로 인해서 P&G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유수의 기업체들하고 콜라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노래를 가지고 저희가 CM성으로 많이 저희가 빌려주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해서 또 다른 그런 역할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노래들이 단순한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게 또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로 또 잘 가고 있어서 컨텐츠를 아까 저희가 되게 주요하게 생각했던 분이 좀 오리지널 컨텐츠 만드는 부분이 그 KT를 예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하려고 하고 있고 KT면 KT, SK브로드면 SK브로드인데 LG면 LG브로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한테 맞는 컨텐츠가 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해서 적확하게 각각의 소비자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컨텐츠를 IPTV라고 다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하시게. 다르게 적확하게 맞는 걸로 한번 그래서 올해는 KT는 계속 키즈랜드의 그런 BBC 시리즈는 계속 갈 것이고 아직 가지 않았던 뭐 SK브로드인데 AI를 활용해서 하시는 부분은 없을까? LG하고는 XR이라고 하는 그런 AR, VR을 넘어서는 그런 앱을 저희가 이제 그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거 활용한 콘텐츠도 없을까? 뭐 이런 걸 좀 고민해서 그렇게 좀 제공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다 다양하게 남들이 안 해본 시도를 여기서 다 이제 부산에 끌고 가서 다 해보라고 막 시키니까 이미 뭐 이분들이 커리어들이 특이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어찌 보면 저희가 그게 연습 게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많이 시행착오 겪고 해봤다면 진짜로 본 게임은 글로벌이죠.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이제 글로벌 같이 맡게 돼가지고 이게 저희가 이제 글로벌이 되게 아까 뽀로로 같은 경우에 세계 157개국 이미 수출됐다라고 하는데 그 157개국 이게 사실은 숫자로 보면 되게 대단한데 한국에서 같이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보통령 지위를 갖춘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타요가 더 많이 소비되어지고 더 글로벌에서도 힘이 있고 잠재력이 무궁한데도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에서 더 뽀로로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타요를 더 지금보다 올릴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일단 시작으로 이전에는 판매 방식이 저희의 콘텐츠를 가지고 VOD에 그랬지. 잘라서 팔거나 아니면 방영권을 되게 헐값에 팔거나 이게 여태까지 소식이었고 국내에서도 이미 방영권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국내에서도 방영권도 사실 이제는 뽀로로는 더 이상 팔지 않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지금 많이 진화해서 유튜브라고는 남의 플랫폼에 저희가 올라타서 사실은 글로벌로 가기도 했지만 이미 저희가 3년 전에 뽀요TV라고 하는 PP 채널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네. 그게 1년 만에 투니버스를 뭐 이긴 적도 있고 럭치락 듣지 않았는데 뭐 평균 보면 2인 하고 있어요. 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국 시스템으로 간다. 그렇다면 디즈니가 그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죠. 저희 컨텐츠 특히 뽀로로는 뽀요TV에서만 볼 수 있다. 아직 근데 이전에 계약된 게 있어서 아마 2023년도가 타 방송사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이 될 겁니다. 2024년부터는 뽀로로는 뽀요TV에서만 볼 수 있게 케이블에서는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 똑같이 말씀드린 게 아까 타요가 훨씬 인지도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방영권, VOD 이렇게 헐갑에 그냥 나가는 거 급급해서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저희가 레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타요 플러스라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처럼 저희도 OTT가 엄밀하게 하면 디즈니 플러스는 OTT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유사 사례라고 생각해서 타요 플러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영어로 더빙된 부분이 한 3,500편, 4,000편 좀 되거든요. 묶어서 통으로 월종에 패키지로 이렇게 서비스를 합니다. 이미 작년 12월에 싱가포르의 미디어코프라는 방송사에 런칭이 됐고요. 12월 31일자로 그 인도네시아의 엠텍이라고 하는 미디어 그룹에 계약을 해서 지금 이제 저희 콘텐츠를 그 인도네시아로 더빙 중에 있는데 뭐 그런 방식으로 타이어 플러스를 뭐 또 다른 동남아시아, 뭐 유럽, 미국 이런 곳에 좀 넓혀보려고 하는 게 저희가 글로벌 전략인데 그래서 올해는 그런 그 패키지 상품이 좀 더 글로벌리 더 많은 나라로 나가는 게 단독 OTT 상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패스트 채널이라고 하는 또 미국에서는 뭐 로크라든지 이런 데 뭐 플루토라든지 그런 데 콘텐츠가 그 요새 보면 광고 베이스로 유튜브처럼 그냥 저희가 편성을 해서 거기다는 광고 그 단가를 쉐어하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한 3년 이내에 되게 주요한 플랫폼으로 될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로크에는 런칭을 했고요. 야, 예. 이제 플루토 넥스트 갈 것이고 거기에 이제 선점을 해서 똑같이 그래도 채널 만드는 게 대한민국에서 채널 런칭하기 너무 힘듭니다. 오히려. 근데 거기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앞으로 3년, 5년 뒤에는 분명히 이전에 저희가 뽀요TV가 좀 늦게 런칭해서 시청률이 어마무시하게 잘 나옴에 불구하고 저희보다 10분의 1도 안 나오는 시청률을 갖고 있는 채널들이 저희보다 10배, 20배의 수신료를 받고 있어요. 저희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저희 늦게 갔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더군요. 근데 글로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게 올해 가장 중요한 지금 과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어떤 인플루언서나 관계되신 분들보다 플랫폼에 대한 이해나 뭐 이런 게 되게 제일 명확하시네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근데 그게 좀 새로운 플랫폼들에 있는 관계자들이 콘텐츠 구할 때 사실 저희한테 많이 먼저 제안을 하고 제안하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러면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냐? 과외를 시켜줘. 제가 잘 그런 나이가 많아서 그런 제가 이해를 재미나네요. 잘 못하겠는데 그러면 제가 이해할 때까지 이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변하겠구나라는 건 사실은 그런 부분은 되게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특별하게 제 혼자만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알려서 과외를 시켜줘가지고 폴더블 폰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움직였던 업계가 어딘지 아시죠? 광고 업계. 넓어지면은 배너가 들어오죠. 그렇죠. 그 시장이 한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다 선수들은 딱 자기한테 알맞는 디바이스 변화라든지 환경 변화를 보고 막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광고 회사들이 투자 비리도 받고 막 이렇게.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인데 와서 공부를 시켜주시는 자리에 계시네요. 이게 뽀로로라는 아주 강력한 IP를 갖고 있는 아주 덤이죠. 저희가 보기에는. 한 번도 솔직히 만나 뵙기 전에는 연사 중에 오히려 진짜 어디 이제 막 만든 OTT 플랫폼 계시는 분들보다 사장님이 강의하시는 게 훨씬 낫겠는데 이걸 다 해본 사람이 별로 없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콘텐츠를 같이 만들고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해야 된다고 되게 강력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 이 거대 플랫폼 사업들 너무 휘둘리다 보니까 야 차라리 우리 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지금 가장 맨날 과거에 우리를 흔들었던 게 편성해서 뺄 거야. 그렇지. 그 제일 두려워했잖아요.
예. 이거 안 해주면 네가 천하에 뽀로지만 내가 여기서 안 보여주면 너 잊혀져. 이제 그래. 그게 매스미디어 시대가 그랬죠. 되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2015년만 해도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제가 공존했죠. 유튜브가 몰랑 보고 제가 그때는 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사장님한테 사장님 좀 믿으시죠. 믿으면 지금 이 거대 플랫폼사하고 맞짱 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으시면 저한테 이 사업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가치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조금 잡음이 일어날 텐데 그건 눈 감아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걸 뺀다 하더라도 제가 우리 인수 떨어지지 않게 할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한 5개월을 갈등을 겪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의 CJ가 하듯이 콘텐츠 빼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서비스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합당하게 너희가 이러해서 데이터가 떨어지지 않아. 떨어지는 걸 더 주고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저희가 납득할 만한 널 달라. 주면 저는 깎아주겠다고 했는데 반대면 올려주라 그 대신에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너는 업계를 흐리는 거야. 이런 법은 없어. 원래 1년 지나면 30%나 20% 깎고 잘하면 맞아. 우리 매출 올랐으니까 15%만 깎아줄게요. 그러면 우리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업계의 정설이었죠. 예, 그런 게 나는 그걸 거부하니까 당연히 이제 업계 이단화가 돼서 저 사람은 콘텐츠를 이 유통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치. 지금 자본을 일으킨다. 유튜브에서 이 성장하는 걸 보고 너희의 플랫폼이 없어도 나는 소비자한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보기엔 유튜브에 이 정도 소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걸 뺄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유튜브가 2020년에 이제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키즈 정책이. 키즈. 그래서 단가가 좀 막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조회수가 그때 이후 더블 이상 나와도 매출은 뭐 분명히 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내 콘텐츠가 어떻게 소비되어지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돈이 안 나와도 여기는 우린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아. 그럼 우리 조회수를 2배 올리면 꼭 커버치겠네. 뭐 그렇게까지 올라오지 않았지만 거의 70, 80%까지 올라왔어요.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때 당시보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이걸 들고 있기 때문에 너 얼마나 한국에서나 보통령이지 우리가 이만 깎고 야 니네 나라에서 유튜브 조회수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해서 지금 우리를 거꾸로 우리의 지위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공신력이 생긴 그런 거가 돼서 글로벌 지사를 만들고 거기서 영업을 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유튜브가 콘텐츠 사업자들한테 되게 좋은 미디어 혁명이죠. 예.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개돼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는 얘기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건 참 대단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슷한 게 사실 많았잖아요, 당시에. 근데 그렇게 공개형으로 간다라는 거는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제공자랑 6대4로 나누잖아요. 55대 45 정확히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아마 그것도 혁명이었죠. 그렇죠. 어느 플랫폼이 반을 줍니까? 5%는 운영비인데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거기도 리스크가 초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초반에는 무조건 서버비 이런 거 다 많이 났을 테니까. 근데 그걸 다 참고 가서 이렇게 이 대단한 세계관을 만들고 하는 게 대단한 것 같네요. 처음에 그걸 집중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진짜. 그러니까 일본이 좀 그랬거든요. 일본이 지금 그래. 맞아. 예, 그래서 제가 2016년인가 일본에 유튜브에서 부탁을 해서 일본에 있는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그 사업자들과 완구회사들을 모아놓고 저보고 강연을 얘기 좀 해달라. 네, 거기서 한국에서 성공 사례. 저희가 딱 그런 회사니까 완구도 하고 뭐 태양파크도 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IP도 갖고 있고 니네는 어떻게 해서 유튜브를 하게 됐냐 그리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그래서 일본은 되게 보수적에서 이 유튜브의 그렇죠. 시장은 어마무시하게 큰데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리는 걸 무지하게 두려워했어요. 공짜로 한다는 그 의식이 더 강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IP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워낙에 투자를 받고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유튜브 서비스 할 수 없고 다 합의를 받아야 돼. 도장 다 받아야 되죠. 왕부에서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돈 되니까 안 돼, 하지 마. 같이 회사인데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걸 다 모아놓고 한 200명 되는데 저보고 그걸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많이 바뀌었대요. 바뀌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딴 나라보다는 일본이 아직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건 사실인데 디즈니도 바뀌고 지금 보면 이제 그치. 직접 OTT를 만들었을 상황이지. 그것도 그렇고 유튜브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IP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IP 가지고 변형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연해지고 이제는 유튜브에서 소비자들한테 접근하는 게 내 것만 고집하고 원래 오리지널리티 세계가 무너지면 안 되고 이거에 너무 이렇게 좀 갇혀 있다가 서서히 요즘 빗장이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많은 부분 선도적으로 먼저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시절에 딱 계셨던 힘든 결정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너무 아주 상세하게 해주셔가지고 얘기는 다 잘 들었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생 애기 키운 아빠로서 뽀로로에 고맙다라고 얘기 좀 드리고 싶고 저희 프로그램 할 때 마지막에 하는 건데 혹시 괜찮으셨나?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뭐 처음에 이제 인터뷰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좀 걱정도 많았고 네.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인터뷰 한 적도 없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독자들이나 네, 관심을 네. 가질까? 뭐 아니면 거꾸로 우리의 영업비밀이 또 쌓여나가는 건 아닐까? 뭐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인터뷰 하면서 저도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과거 어떻게 우리가 지내왔는지를 다시 한번 반추하게 되면서 정리도 됐고 행해왔던 이런 것들이 결국에 컨텐츠를 보여지는데 많이 따라해서 또 그런 효과를 보는 회사가 있다면 저희도 뭐 그 부분이 경쟁자로서는 뭐 좀 그렇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의 앞뒤를 이런 닦아 놓으신 거죠. 키즈 컨텐츠의 어떤 그 방향성 그리고 좀 더 어른들이 해야 될 그런 책임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그냥 돈 버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어떤 뽀로로가 아니고 아이플렉스가 아니고 좀 그 과거에도 그랬듯이 애들의 시간을 뺏는 만큼 분명히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게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진짜 엄마 아빠들한테 계속 그 고맙다는 소리를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뜻밖의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후에 또 20년 후에도 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오늘 인터뷰에서 그래요. 더 많이 갖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도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이런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서 또 다른 이런 그 관련된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받았다면 저는 충분히 잘했다고 하는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노하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누가 본다고 해서 그거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닌데 한국 안에 이렇게 선구적인 역할들을 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저런 좋은 효과들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원더걸스 데리고 그렇게 갔는데 안 됐다가 BTS는 유튜브로 떴잖아요. 그쵸.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때 좋은 방향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성년이 된 뽀로로 축하해 주시고요. 앞으로 중년, 작년, 100년이 돼도 계속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